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64회 괴물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밴동입니다. 질문을 건네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소울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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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패널분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소울님은 장염 이슈가 네, 터졌고 쓴트님은 독감 이슈가 터졌고 네. 저는 오기 전에 과자 먹다가 입안을 크게 깨물어가지고 입안에 피 철철 이슈가 아이고, 있습니다. 유생님 뭐 없습니까? 저는 네. 근육통 이슈가 있네요. 잠깐 억지로 지어낸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근육통? 네. 뭐 피로 누적인가요? 모르겠어요. 요새 몸이 너무 쑤셔가지고. 음. 네. 뭐 그렇습니다. 가지고 저희가 오늘 힘들 수도 있지만 네, 한번 힘을 내보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뭐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쓴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듣기 거북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뭐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원은 포스카 111님께서 10,000원을 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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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팟빵으로 오랜만에 후원이 들어왔는데 네. 클로셰 991님께서 9,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저에게 익숙한 닉네임인데 제 네. 친구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따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친구가 장빈둥 고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네. 팟빵에 댓글을 남겼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후원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했다. 따로도 감사를 전했다. 2번 감사했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좋아. 댓글도 한번 읽어보면 네, 뭐 차례차례 읽어보죠. 좋아요. 네, 유생님 먼저 읽어볼까요? 네. 호주님께서 밈친자 특집 월간이서트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월간이서트 제가 넣었던 오프닝송에 강렬한 이 비트 헤드뱅뱅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 남겨주셨어요. 네. 아주 기분이 좋아요. 뭐 어떡하라고. 빨리 찬양하도록 해요. 그 노래를 노래 들어봤잖아요. 어땠어요? 네, 노래 좋던데요? 엄청 좋던데요? 어땠어요? 난 노래는 잘 몰라요. 어땠어요? 그걸 집어넣을 때 심정은 뭐였어요? 꽤 길던데 노래 자체가. 맞아요. 한 1분 네. 좀 넘게 뭘- 잘 나와가지고 넣었습니다. 뭘 네.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프롬프트처럼 넣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르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가사를 집어넣고. 가사도 그럼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그때 그것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오프닝 멘트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근데 거기서 뭐 교 이렇게 센 이렇게 네. 다 걸어쳐서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네네네. 다음에 또 네. 유생님이 월간이스트 할 때 바뀝니까 노래? 네, 몇 개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언제 고갈돼요? 고갈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고갈될 이제 일은 없고. 계속 정기적으로 우린 들어야 되는구나.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센트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비선 부인님께서 결혼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기혼자이신데 소신껏 결혼하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라고 남겨주시면서 본인의 프로포즈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승환님 공연 때 무대에 올라가서 고백송을 부르시면서 프로포즈를 하셨나 봐요. 와.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런 것도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네. 네. 엄청난 용기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일단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가수분에게 눈에 띄어서 노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그쵸. 진행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전에 제가 소울님 공연 갔을 때 네. 한 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노래를 여자친구한테 불러줬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분도 프로포즈였었어요. 네. 네. 그건 사전에 좀 협의가 된. 맞아요. 어. 네. 제가 공연하는데 저희 팀원의 지인분께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공연 때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해드리고 올라오셔서 노래를 하셨었어요. 잘 살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결혼을 해달라고 그랬었나요? 그러면? 노래가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결혼해줘 이러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프로포즈였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그냥 노래만 하는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노래만 진행하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런 거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자친구가 해주면? 여자친구가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겠지. 이게 다른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축하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맞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축하받거나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저는 약간 좀 둘만의 관계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살면서 굳이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왜 기분 좋잖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걸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난 그게 느껴질 것 같아. 그거를 본인도 하고 싶었을까? 근데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한 게 더 한 게 먼저 들어와서 좀 이뻐 보이지 않을까? 순뚜님은 어때요? 뭐가요? 그런 거 싫어요? 공개적인 곳에서? 저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뭐 부끄럽다. 하지만 비선님은 성공하셨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멋지시네요. 맞죠. 그럼 저도 읽어보면 DJ 띠오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오락실 편에 저 못지않은 오락실 덕후가 나타나가지고 DJ 띠오님께서 그때의 추억을 한 보따리 풀어주셨습니다. 본인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새까지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도 그 오락실들이 있는데 조금 활성화된 곳에서는 뭐 철권이라든지 킹오브 같은 거는 아직도 좀 대련식으로 많이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마 DJ 띠오님께서는 그런 데를 다니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재미난 짤도 올려주셨으니까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팟빵 댓글창 가셔서 DJ 띠오님이 남기신 짤도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오락실 에피소드가 반응이 적어가지고 아쉽긴 합니다. 이 정도면 많은 거지. 맞아요. 아쉽긴 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나눠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추억이 그만큼 없으신 거 아닐까요?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린다는 거. 소울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제가 했던 그 페스티벌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에 스프링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집순이시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해서 사람 많은 곳을 힘들어하신다고 해요. 좀 빈둥님이랑 좀 비슷하신데 그래서 페스티벌은 그냥 절레절레 했다가도 이번 에피소드 듣고 나시니까 관심 없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프링미님이 인스타그램으로도 가끔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오, 그래요? 어떤 에피소드가 기대된다. 이번에도 잘 듣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여러 방면에서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왜요? 그냥요. 왜 웃죠? 사람들이 지금 맛이 가 있는 상태라서 뜬금없이 웃음이 나오고 뜬금없이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잘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제 에피소드거든요. 힘을 내면서 일단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읽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지금 컨디션이 가장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호우주님, 비뚤어진 관뚜껑님, 가영찍님, 신동뿌다님, 스프링민님, KKKK님, 피노키오 K님, 비선부인님, 유쾌한 은가은가님, 장빈둥 고교동창님, 코아붕가붕가님, DJ 띠오님, 책덕후 낙타님께서 이번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저희의 새로운 특집이 시작되는데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죠? 괴짜와 괴담이 먼저였나요? 괴담과 괴짜를 잇는 세 번째 괴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괴물편 시작합니다. 청취자분 예전에 댓글 남겨주셨었는데 맞아요. 실현이 됐네요. 제가 기다리다가 세 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면 안 되는 건가? 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괴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인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했던 편이라서 괴물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은 조금 배제하고 인물 외의 것들을 한번 다뤄보자 라는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네. 아마 평소에 생각하시는 괴물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상상 속의 괴물 이런 게 아닌가요? 상상 속의 괴물 같은 거는 일단 본인 혼자 공부하시고 이제 그것보다는 약간 괴물하면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래. 약간 이 존재는 한 차원 높은 존재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측면에서 좀 다가가가지고 괴물을 한번 다뤄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잘못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설마? 아니요, 저는 네, 잘 준비했습니다. 잘 이해했죠? 네. 유생님하고 순트님은 다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이미 끝내서 그냥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오늘은 제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전투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투기. 네. 세 분 다 관심이 없어 보이는 표정 짓고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전투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전투기 네. 하면 전투기가 떠오르지 뭐가 떠오를까요? 전투기 어렸을 적에 뭐 갖고 논 적 없어요? 장난감이요? 프라모델 같은 거? 네. 프라모델도 좋고 뭐 남성분들은 어릴 때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두 분은 안 그랬나요? 네, 저는 전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어렸을 때 전투기를 갖고 노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만화에서 나오는 다간 같은 거. 그 로봇가 전투기로 막 변신하고 그치. 네. 그런 건 좀 많이 갖고 놀았어요. 아, 진짜요? 그럼 비행기에 대한 로망이 어렸을 때 하나쯤은 있을 텐데. 없었어요? 좀 없었나 봐요. 저는 되게 그래? 좋아했는데.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뭐 비행기 타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거 말고도 프라모델도 좀 만들어봤고. 네. 근데 어렸을 때만 만들고 뭐 나중에는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네. 순트님. 저도 전혀. 전혀? 네. 그럼 오늘 안 돼. 오늘 그럼 안 되니까. 그러면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지나가다가 전투기를 본 적은 많았을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전투기를 어떻게 봐요? 지나가다가 전투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날아가는 거? 하늘에서 날아가는 건 보지. 그냥 걷고 있다가 옆에 전투기다 이런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하늘에서 전투기가 있다 해도 이게 전투기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뭐 비행 물체가 날아간다 정도? 진짜? 네, 이게 비행기인지 전투기인지 그걸 구분할 생각조차 안 했고요. 그냥 뭐가 날아가네? 끝입니다. 저는 비행기인가? 아니면 프로펠러가 달려있으면 헬리콥터? 저거는 헬리콥터다. 이 정도? 네. 저도 군용 비행기라고 네. 생각하고 전투기일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모르겠던데요. 아니 전투기에 대한 이해가 아예 전무하네 세 분 다. 전투기가 뭐죠? 그냥 비행하면서 전투하면 전투기 하면 맞는 말이네.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투기 혹은 뭐 무기들을 다루지 않았던 거는 밀덕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분들이 조금 예민하셔.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 다뤘다가는 공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밀어왔는데 미루길 잘했다는 생각이 세 분을 보면서 듭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표정으로 보고 빈동님은 계시지만 밀덕이에요? 저는 밀덕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전투기를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게 봐왔고 특히나 아무래도 군대를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하긴 하죠. 그래서 물론, 더 그렇겠다. 네, 물론 제가 전투기를 만지거나 아니면 관련된 그 직무를 한 건 아니었지만 항상 이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행단 내에서는 전투기가 비행을 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고 그래서 소리에는 익숙하고 모양에도 조금 익숙한 편이죠.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전투기보다는 오늘 다룰 특정 기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 기종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 기종을 설명하려면 전투기 자체를 먼저 역사를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세 분이 기초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초반부부터 좀 초등학생들 설명하듯이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전투기가 나온 콘텐츠들도 기억나는 게 없으실까요? 탑건? 탑건.
탑건은 2편 다 봤어요? 네. 옛날 거랑 최근 거. 네, 2개 다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탑건에 나오는 전투기가 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있나? 알 리가 없지만 오늘 방송 들으시면 조금 구분이 가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분은요? 어벤져스? 어벤져스의 전투기가 나오나? 네. 응? 그 타고 다니는 퀸젯이라는 전투기가 나옵니다. 상상 속의 전투기겠죠? 그치. 그거는 상상 속의 네. 전투기고. 그리고 근데 지나가는 전투기로는 꽤 나올 거예요. 어벤져스에서도. 엑스맨. 엑스맨의 네. 전투기가 나옵니까? 엑스맨들 타고 다니는 전투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상 속의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블랙버드라 그래서 네. 실제 모델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소울님은? 하... 쥐어짜내 봐요. 진짜 쥐어짜내 봐요? 아니, 그런 거 안 봤어요? R2B 리턴 투 베이스 같은 한국 영화 안 봤어요? 비 나오는 거? 몰라요. 모르겠어요. 안 봤어? 네. 아, 저는 그럼 그거 알아요. 네. 웰컴 투 동막골에 전투기가 강원도 산골에 떨어지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산골에 맞아요. 떨어져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웰컴 투 동막골이잖아요. 맞아. 그랬던 것 같다. 쥐어짜내 봤습니다. 정말 쥐어짜내셨네요. 그 덩케르크에서도 전투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나 막 감기 같은 영화들 안 봤어요? 다 안 봤네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난이나 아니면 뭔가 남북 갈등 같은 거를 다룬 소재의 영화들을 보면 전투기가 한 번쯤은 등장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안 되겠어 하면서 딱 내리면 전투기들이 막 이렇게 출격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블랙호크 다운도 기억나요. 전투 헬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오늘 헬기는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기에 어떤 전투기가 드러나는지를 좀 알아보려면 네. 전투기의 시대별 구분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네. 그 전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전투기라는 게 무기를 쏴야지만 전투기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전투기가 뭐냐를 얘기해 보면 전투기는 그냥 제트 전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트 기관이라 그래서 제트 엔진이 담겨 있는 제트 엔진이 포함되어 있는 비행기를 전투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투기의 후방부에 있는 엔진 2개 있잖아요. 네. 몰라요? 알아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엔진 소울님 모르는데요? 아니요. 둘이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비행기 모양 삼각형 비행기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엔진 딱 보면 알 거예요. 네. 그거를 제트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 유물을 가지고 전투기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 영화들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데 영화 보면은 그 전투기가 아니라 비행기 형태의 모양의 그 기종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개가 위아래로 동시에 있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기는 날개가 하나잖아요. 근데 예전 영화들 보면 그 날개가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그 약간 비행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앞에 프로펠러 달리고 뭐 이런 기종이 있어요. 네. 맞아. 그런 거 아마 사진으로 보면 알 텐데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세대로 따지면 1차 세계대전 혹은 그 이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날개가 위아래로 당긴 비행기, 이거를 복엽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타면서 사람들이 전투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따로 비행기 안에 달린 뭔가가 없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권총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기관총을 거기에 심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끼리 전투를 해요. 공중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총도 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기체 자체에 이제 무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 간의 전투를 했던 시기가 일단 최초의 그런 시기고, 다만 이때는 제트기관, 제트 엔진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따지면 1세대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제트 엔진이 달리고 이때는 날개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고, 시기로 따지면 2차 세계대전 후반부, 이때가 1세대 전투기가 운용됐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 흔히 우리가 그 전투기 하면 떠오르는 모양이 익숙한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네. 삼각형 모양의 형태, 이걸 델타이기라고 하는데 이 형태의 초음속 전투기를 2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자장비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기관총 혹은 권총을 쏘지 않고 약간 레이더 장비를 포함한 적외선 미사일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은 전투기가 조금 대형화돼가지고 이때부터는 공중전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는데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미사일을 서로 날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공중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3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에게 되게 익숙한 전투기들이 나오는데 F-15나 F-16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본 뉴스나 적은 이런 데서. 있어요. 센트님 있어요? 음. F-15나 F-16 같은 전투기들이 대부분의 콘텐츠들에서 나오는 전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들이 이 4세대 전투기들인데 되게 다목적성, 여러 가지를 다 목적을 가지고 통합된 전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땅도 공격할 수 있고 하늘도 공격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발전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기종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 40년간 계속 개량되면서 아직까지도 운용되고 있는 그런 세대의 전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5세대로 넘어오는데 5세대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스텔스 전투기가 나옵니다. 들어봤어요. 스텔스. 뭐 스텔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도 하겠지만 5세대 전투기가 지금까지 나온 최신의 전투기들이고, F-35나 F-22. F-22 왜 이렇게 익숙하죠? F-22가 오늘 다룰 거니까 익숙하죠. 발제문에서 카톡에서 왔구나. 봤네. 제가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카톡에서 익숙한 봤어. 거고, 지금 F-35나 F-22로 명칭되는 전투기들이 거의 지구를 지배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전투기들이고, 일단 스텔스 성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4세대나 3세대 전투기와는 거의 차원이 다른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텔스가 정확히 어떤 기능이에요? 스텔스 뭐 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스텔스. 레이더에 안 걸리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안 보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레이더에 안 잡히는 네, 그렇죠. 능력인 네네.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 이걸 스텔스라고 했을 때 아예 우리 인간의 눈에도 안 보인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니고, 클로킹이잖아요. 클로킹. 그렇죠. 그거는 기술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정도. 그 레이더라는 게 뭐예요? 레이더가 이제 그 전자기파 같은 걸 쏴가지고 맞아서 돌아오는 거를 탐지하는 장비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돌아가면서 삐용삐용 돌아가는 그 장비 모르세요? 그래. 네, 콘텐츠에서 잘 안 봤어요? 네. 그 초록 색깔. 네. 그래. 맞아요.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네. 이제 내 주위에 어떤 물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전자기파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자기파를 뿅 쏴서 지금 소울님한테 맞고 돌아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텔스 전투기는 그거를 그 맞은 전자기파를 흘려보낸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죠. 있는지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전투기가 전투를 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기들의 전투는 되게 근접전을 생각하잖아요. 네. 이걸 도그파이트 개싸움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서로 총알을 쏘고 뭐 미사일을 쏘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애초에 거의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선에서 서로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막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진 단위에서도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근데 그러려면 레이더를 보면서 사람들이 시야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투 조종사가 상대 조종사 혹은 상대방의 타격될 지점을 눈으로 보고 타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레이더나 아니면 그 관제소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폭격을 하는데 애초에 그 F-22나 F-35 같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들은 그 레이더에 발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격추당할 일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클로킹, 눈에 보이지 않는 거나 사실 다름이 없는 거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일단 그런 기능과 높은 수준의 센서 혹은 고급 항공정자 장비, 높은 기동성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5세대 전투기가 일부만 들어와 있는데 오늘 직접적으로 얘기 나눌 F-22라는 기종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왜요? 없나요? 우리나라도 없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만들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가 안 돼서 못 만드는 거예요? 약간 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일단 많이 밀리기도 하고 네. 그 기술력을 키우려면 되게 발전한 해외의 그런 전투기들을 들여와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F-22 같은 특별한 기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애초에 수출 자체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네. 그 기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기술력이 계속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그 기술력의 차이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 기종이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F-22라는 전투기입니다. 이 F 시리즈는 다 한 회사에서 만든 건가요? 보통 이제 여러 회사에서 만들긴 하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F-22나 뭐 F-35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로키드 마틴 혹시 들어보셨죠? 네. 네,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에서 보잉. 합작을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두 회사가 가장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22가 뭐길래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라고 하면 F-22는 랩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랩터? 그래서 랩터는 맹금류라는 뜻인데 이게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랍투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를 해석하면 다른 여러 전투기들보다 압도적으로 한 수 위다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고 이 F-22의 위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모의 공중전이 2006년에 있었는데 2006년에 F-22와 다른 기종들의 모의 공중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랩터의 전적을 이제 분석해 보면 144대 0으로 이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긴 말은 기준이 뭐예요? 144대를 격추시키고 자기는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게 144대랑 동시에 한 대가 싸웠는데 랩터가 이겼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F-15나 F-16 혹은 FA-18 같은 다른 전투기 기종들과 1대1로 싸웠을 때 144번을 싸웠는데도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지지 정도로? 않았다는 게 뭐예요? 격추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격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웬만하면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얼마나 뛰어나면 미국에서 수출을 금지했을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뒤에서 상세히 얘기하겠지만 F-22와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4세대 전투기와의 싸움은 칼과 목도의 싸움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목도가 이길 수도 있겠으나 웬만하면 칼이 이기잖아요. 뭐 아무리 좀 하수가 잡고 목도를 고수가 잡는다고 해도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F-22는 별칭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칭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전투기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치가 되고 20년이 넘는 동안 이 전투기를 넘는 전투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20년 전에 생산된 거라니? 라면서 약간 이런 밈도 있을 정도로 그 전투기 세상에서는 거의 뭐 아이콘이자 뭐 연예인이자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몸집을 부풀려서 얘기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 정도의 전투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특히나 밀덕들 사이에서는 F-22가 떴다 그러면은 거의 뭐 환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북한 도발이 있거나 아니면 훈련 때문에 F-22가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구경하려고 가는 사람들 엄청 많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뭐 이렇게 작전하거나 훈련할 때 네. 들어오기도 하나요? 그리고 F-22랑 동시에 그만큼의 위력을 갖는 그만큼의 약간 인기를 얻고 있는 폭격기가 B-2라는 폭격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랑 조금 다르게 B-2라는 폭격기는 그 안에 되게 폭탄들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폭격기인데 B-2랑 F-22가 보통 이제 같이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B-2를 F-22가 호위해 주는 거죠. 그런 게 만약에 모습에 발견되면 그게 인터넷에 엄청 돌기도 하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B-2랑 F-22가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 아무 말도 못한다. 약간 이런 얘기도 돌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보기 전에 세 분이 관심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여쭤보면은 이게 F-22가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만든 전투기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압도적인 갑자기 이렇게 기술력이 튀어나온 그런 전투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어떻게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분명히 정보를 받았을 거다, 미국이. 왜냐면 그 전의 전투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갑자기 갑자기요? 에피소드가
B급으로 그냥 추락을 해버리네. 재밌게 잘 듣고 네. 있었는데? 아니야. 딴 얘기해요, 우리. 안 듣는 느낌이 너무 나서 물어봐야겠어. 아니에요. 외계인의 아니요. 존재 네. 믿으십니까? 외계인의 존재 대답을 해야 되나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외계인의 존재 전 믿어요. 믿어? 응, 믿어요. 그러면 추가로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약간 개입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아,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다. 네. 제가 보기 전까지는 뭐 모르겠는데요. 근데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테슬라 편을 했던 저로서는 당연히 개입하고 있지 않나. 근데 기술에 취해 있는 분들이 은근히 이거를 많이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특히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네. 뭐 말씀하신 테슬라 그 우주 기술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전투기에서도 믿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순트님은? 저도 딱 소울님 같은 생각이에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개입을 하고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미국의 51구역인가요? 네. 거기 가면은 외계인의 시체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 대통령 되면은 거기에 비밀 문서를 공개한다고 했었거든요. 맞아. 네. 미국이 외계인을 진짜 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유, 그럼 그 외계인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기술을 쥐어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기름 짜듯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네. 외계인들을 네. 고문해가지고 기술을 취득했다.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외계인들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기술을 부여했다. 우리한테. 그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두 가지를 다룬 사실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드네 빌네브의 컨택트 같은 영화 보면은 외계인들이 지구로 와가지고 특정 뭐 언어를 알려주잖아요. 네. 기술도 알려주고. 그래서 왜 알려주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안 너네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외계인들이 기술을 건네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고문해서든 아니면 외계인한테 기술을 부여받아서든 이 두 가지 중에 뭔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의 갑자기 발전이 너무나 뛰어나게 보여진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이상하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F-22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F-22라는 5세대 전투기를 미국에서 발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배치를 했는데 미국의 그런 경쟁국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만약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F-22가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고 2006년 정도에 실전 배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이 돼서야 5세대 전투기를 기획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실전 배치가 된 것이 중국에서는 2017년이고 러시아에서는 2020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기술력이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그 전에는 많았는데 이 F-22를 중심으로 그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져 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든 그 5세대 전투기도 그래도 잽이 안 된다 이건가요?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죠. 심지어 이게 20년 전에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그 수출을 하게 되면 기술력이 오히려 드러날 테니까 그렇죠.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미 F-22로도 전 세계를 호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F-22를 더 이상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몇 대나 있는데요? 지금 한 191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 맞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애초에 195대를 생산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예전에 생산해 놓은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지? F-22가 그만큼 좋은데? 그러게. 혹은 생산해서 팔면 되잖아요. 팔면 돈을 벌 텐데. 근데 이걸로도 일단 전 세계를 다 정복할 수가 있고 근데 그 F-22가 실제로 전투에 배치됐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배치된 적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막 전투 그 이력이 많진 않아요.
다 허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F-22 전 뭐 네. F-35라 그래서 F-22보다 약하다고 평가받는 전투기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뭐 설명드리겠지만 F-22는 기본적으로 공중전에 능해요. 그러니까 공대 공 싸움에서 최강자인데 네. F-35는 공대 공과 공대 지 하늘과 땅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F-22가 굳이 출격하지 않아도 F-35 정도로도 다 커버가 되니까 F-22가 굳이 실전 배치를 할 일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차례차례 이 F-22 랩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려드리면 네. 1969년부터 미국이 ATF 사업이라는 거를 도입합니다. ATF 사업이라는 건 Advanced Tactical Fighter라 그래서 당시만 해도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네. 그 소련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찰 위성이 딱 돌았는데 소련의 신형 전투기 시제기들을 목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뺏기겠는데? 공중 그 제공권을 뺏기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이때부터 미국이 공대공 능력에 특화된 그러니까 공중전 능력에 특화된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996년에 생산돼서 2005년에 배치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195개 정도가 생산됐고 테스트용 기수 8개를 포함해서 지금은 191대 정도가 유지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F-22 랩터가 어떤 점이 그렇게 뛰어나길래 사람들이 찬양을 하냐라고 보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텔스 성능, 두 번째는 레이더 성능, 세 번째는 전자전 성능, 네 번째는 전술 기동성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스텔스 성능을 말씀드리면 스텔스는 아까 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레이더의 전파가 반사되지 않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능력을 그 F-22가 갖고는 있지만 사실 이 스텔스를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눈에 안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전투기가 근접할 경우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상대방 전투기가 F-22를 목격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 스텔스 능력 때문에 F-22의 위력이 드러나는데 F-22는 레이더에서 곤충보다 작게 잡힙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성능을 상대방이 아무리 뛰어나게 개발을 해도 그 F-22와 곤충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곤충인지 비행기인지 모르니까 쉽게 이렇게 폭격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정도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텔스라고 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레이더의 전파가 반사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열 탐지기에 얼마나 감지되지 않는가 혹은 기체 전반에서 가스가 얼마나 방출되지 않는가, 나아가서 얼마나 큰 소음을 내지 않는가, 육안으로 얼마나 눈에 잘 띄지 않는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부분에서 F-22는 전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뛰어난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레이더를 보면서 F-22를 인지를 해서 폭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레이더를 통해서 그 F-22 랩터를 감지한다고 해도 랩터 자체가 먼저 이제 상대방 전투기를 최대 250에서 300km 정도의 적을 감지하거든요. 근데 이전 4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 후반대에서 200km 초반 정도의 기체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감지하기 전에 일단 랩터가 먼저 상대방을 감지하기 때문에 폭격을 먼저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영화 보시면 로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뭐 로곤? 게임을 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투기가 특정 앞에 있는 전투기를 무기로 이제 조준을 하면 로곤이라는 기능이 뜹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준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삐삐삐 하면서 알림이 뜨는 기능들이 모든 전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F-22 랩터가 앞에 있는 또 다른 전투기를 로곤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의 그 로곤이 뜰 거 아니에요. 근데 랩터의 기능 중에
그 출력을 최대한 저출력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로건의 알림이 뜨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로건이 떴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든 그 미사일을 피하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F-22 랩터에는 그걸 무력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미사일을 맞기 전까지 내가 지금 조준당해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미사일 맞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더 성능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럼 세 번째로는 전자전 성능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반대로 상대방 전투기가 만에 하나 랩터를 먼저 F-22 랩터를 먼저 발견하고 로건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조준을 하는 거죠. 조준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랩터의 기능 중에는 그 전파를 방해 전파를 발신해가지고 조준을 무력화시키는 또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든 스텔스를 이겨내고 랩터를 먼저 발견해서 조준을 한다고 해도 그 조준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실 랩터를 격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다른 전투기랑 다르게 혼자 조종사가 있거든요. 다른 전투기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순트님이 초반부에 말씀해 주셨던 탑건 같은 영화 보면은 2명의 조종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괜히 조종사가 2명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른 전투기에서 조종하고 공격을 하려면 2명 이상이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가 그때까지는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랩터 안에 들어가 있는 CPU와 소프트웨어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따로 전투 조종사가 추가로 있지 않아도 조종사 한 명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이언맨처럼 옆에서 이제 비서 역할을 해주는 CPU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뭐 어디로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다 이런 지시를 계속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CPU가 있기 때문에 랩터에는 조종사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F-22 한 대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동시에 그 F-22들의 모든 기종에 공유가 돼요. 그래가지고 딱히 어떤 뭐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 적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 내가 공격을 했는데 어디가 맞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한순간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위주로 공격을 하는 현대전에서는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술 기동성도 되게 재밌는데 혹시나 영상 보신 적은 물론 없겠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F-22의 기동이 다른 전투기와는 수준이 다른 정도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 하면 우리가 이렇게 쭉 활주로를 따라서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F-22는 애초에 이 속도 자체가 다르고 코브라 기동이라 그래서 이렇게 수직 기동을 한 다음에 수직으로 전투기가 쓴 다음에 약간 코브라 모양처럼 이게 앞으로 가는 것 같은 기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봐야지 알 것 같네요. 보통의 전투기와는 약간 되게 기괴한 기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네. 앞으로 가는 거죠. 왜요? 공기저항을 많이 받지 않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기체인 거야. 그리고 뭐 360도 회전은 물론이고 왔다 갔다 하는 회전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근접전에서는 이런 기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자재로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랩터가 뛰어난 거는 높은 속도를 내기도 하지만 사실 상대방을 격추시킬 때는 높은 속도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속도에서도 기동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심 없는 표정들, 컨디션도 안 좋은데 관심까지 없어가지고. 뭐 좋은가 보죠. 뭐 갖고 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런 위력을 갖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네. 외계인을 고문해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만일 그러시다면 이번 에피소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전해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등에 업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F22가 만약에 뜬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밀떡들이 달려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나아가서 사실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네.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게 현실이 될 일은 없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유지보수비가 엄청 들지 않을까요? 유지보수비가 엄청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기체 가격 자체도 얼마요? 한 3, 4천억 정도가 돼요. 한 대당. 그 유지보수비도 1년당 엄청 많이 들고 아까 195대를 생산해서 191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기체 대수를 늘리지 않는 게 사실 유지보수비 때문이고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사실 F-22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상대방의 그만큼 뛰어난 전투기가 없으면 굳이 이거를 운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5세대 전투기인 F-35만으로도 사실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퇴역 절차를 밟고 있어요. F-22가 퇴역 절차를 밟고 있고 2030년까지는 전 대수를 다음 세대 전투기인 6세대 전투기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 위력을 생각할 때 굳이 퇴역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죠. 그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특수 도료를 바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료가 되게 비싸대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쉽게 페인트 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페인트 자체가 전파를 흡수하거나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발라줘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6세대는 최근에 메타물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 그 여러분 해리포터의 투명망토 기억나세요? 아, 네, 알아요. 그것처럼 빛 자체를 왜곡시켜가지고 이걸 이 메타물질 누르면은 아예 안 보인대요. 배경처럼 보인다더라고요. 네. 그게 들어간 전투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건 진짜 클럭킹이네요. 그렇죠. 진짜 클로킹이죠. 어떻습니까 좀? 뭐가요? 전투기? 네. 랩터 좀 섹시하지 않습니까? 멋있죠. 멋있네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전투기예요? 우리나라에 F-35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F-35 이것도 한 10년 전쯤에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를 뭐로 들여오냐에 따라서 되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안 나요. 10년 전쯤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럼 35는 미국이 팔아준 거예요? 그렇죠. 35 정도는 갖고 가도 된다. 35도 스텔스 기능 있지 않아요?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F-15랑 네. 그러니까 F-15랑 F-16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나라 기종으로 좀 변환해가지고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그런 기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 KF-16 혹은 F-15K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F-35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F-35A 기종이라서 지금 F-35A랑 KF-16이랑 F-15K를 같이 세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네. F-22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된다. 상대도 안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 지상에서 그러면은 요격을 할 수도 없어요? 지상으로 요격을 할 수가 없냐고요? 지상에서 요격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일단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 공대공만 세다 그러길래. 네. 공대공의 공격이 세다는 거지 네. 지대공한테 약하다는 게 아니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에 약하다는 게 아니라 네. 공대공에서 최강이고 공대지 공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F-35에 비해서는 공대지는 약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애초에 공중전은 제공권 장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최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가끔 영화들 보면은 외계인들이랑 싸우는 영화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F-22가 자주 등장합니다. 랩터가. 근데 등장해서 외계인 혹은 외계 물체한테 쉽게 깨져요. 상대도 안 돼. 네.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그 지구 내에서는 최강자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걔네들은 근데 한 곳에 보관하면 안 되겠다. 보통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보관하죠. 네. 이제 진주만 때처럼 하면은 그쵸. 끝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맞춰볼 건데 네. 아까 얘기했던 F-20이나 F-35는 말씀드렸듯이 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럼 6세대 전투기는 어떤 모습일 것인지 지금 개념도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살펴보면 진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던 외계 비행 물체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전투기들은 뭐 위에도 날개가 있고 옆에도 날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지잖아요. 6세대 전투기의 개념도 같은 거를 보면 엄청 납작합니다. 납작한 비행 물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 비행 게임 같은 데에 나오는 그런 물체들처럼 네. 그런 식으로 생겨서 스텔스 기능을 최대화시킨 전투기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이 다 도입해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유무인기를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유인기, 그러니까 전투기만으로 이렇게 공격을 가지만 네. 이제 6세대 이후에서는 유인 전투기 하나가 있고 그 바깥을 이제 무인 전투기들이 다 수호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혼합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의 기술력을 전제로 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NGAD라 그래서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라 그러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용화가 되고 개발이 되면 F-22를 뛰어넘는 전투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죠. 그리고 이때 비행기들은 레이저 무기 혹은 에너지 무기 이런 것들도 도입될 거라고 보는 분석이 많고 다만 이제 이 6세대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로 가는지 무인 전투기로 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만약에 전투기 내에 사람이 없다라는 걸 가정하면 네. 전투기의 성능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안에서 조종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뭐 중력도 그렇고 뭐 특정 인간이 죽지 않게끔만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만약에 사람 없이도 이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투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기 때문에 네. 사실 유인 전투기,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조종하는 전투기 내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F-22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낭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조종을 해가지고 직접 격추를 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그 낭만이에요. 전투기의 낭만은 사라지고 이걸 왜 낭만이라고 표현하냐면 네. 무인 전투기들 지금 실현되고 있는 영상들 보면 끔찍합니다. 드론들. 네, 드론. 엄청 작은 드론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떠오르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끔찍하고. 근데 사실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투기 한 대에 아까 2, 3천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무인 드론 하나에 해봤자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2, 3천 대를 운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네. 그리고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오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인 전투기보다는 무인 전투기, 특히나 드론 운영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바보들은 아직도 F-35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할 정도로 사실 유인 전투기의 미래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일럿들이 일자리를 잃겠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일럿을 한 명 제대로 육성하는데 한 15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그 파일럿들이 제대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가 민간 항공사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중심으로 한 무인 전투기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백만 달러짜리 탱크나 아니면 비행기들을 손쉽게 격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투기 시장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 말 없어요? 네. 멋지다. 멋지다. 수많은 밀떡들이 와서 3명을 공격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쓸 일이 없어야죠. 쓸 일이 없어야죠. 사실 예전에는 1차 세계대전 같은 데에는 그 권총으로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전투기 이전에 그런 비행 물체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약간 권총으로 비행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기사들 말 위에서 전투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문화였대요. 그러니까 되게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한테 뭐 폭격당했다 그러면 상대방을 되게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그 조종사들끼리는 특히나 유인 전투기 조종사들끼리는 나름의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상대방과 이렇게 전투를 하더라도 조종사들은 약간 지켜주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리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방 조종사들은 만약에 포로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장면들 예전에 콘텐츠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문화나 모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들도 만약에 무인 드론 형식의 세대가 오게 되면은 아예 그냥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비인간적으로 상대방을 피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고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숨어서 그냥 컴퓨터 조종하듯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끔찍한 전투의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 F-22라는 아주 멋진 랩터라는 그 기종이 오랫동안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투기들이 그래도 좀 인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세 분이 거의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네. 목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전투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도 관심이 많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죠. 뭐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F-22라는 게 더 멋져 보여서 사실 관심이 있는 거지 전투기 자체를 평소에 이렇게 유심히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뭐야? 난 또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네. 괴물 특집이라서 준비한 거지 뭐. 네. 괴물 같았습니까? 무시무시하네요. 영혼을 좀 담아서 얘기해 주시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요? 이 에피소드가 폐기될 수도 있겠다. 내가 편집하면서 폐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빈동님께서 제가 과학 컨텐츠를 했을 때 불안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의 불안은 또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땠어요?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깁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 근데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외계인 질문 진짜 뜬금없네요. 그래서 외계인이 오면 F-22가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될 텐데 네. 상대가 되지 않으면 너무 슬프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미 외계인이 갖고 있던 기술을 뺏은 거니까 맞아요. 외계인은 훨씬 더 좋은 기술 갖고 있겠지. 뭐 그거는 모르지만 뭐 그 정도의 기술 발전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게 외계인들한테는 되게 유아적인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쵸. 조금 끔찍하지 않나. 삼체라는 소설에 보면은 콩알만한 물방울만한 애가 다 격추시키거든요. 네. 외계인은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영화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외계 물체에 의해서 F-22 랩터가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격추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되게 뭐랄까 허탈하다 그래야 될까? 근데 실제로 F-22가 진짜 우리나라에 몇 대만 와도 초토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쓴트님 어떠셨습니까? 일단 무서웠어요, 저는. 그리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런 기술을 보유하고 저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싸움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섭다. 그리고 미국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뭔가 우리가 미국의 속국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되게 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이 이 정도의 수준의 전투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일본이 F-22 몇십 대 살려고 하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언제쯤 갖게 되는 날이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하면서도 뭐 아예 세대가 무인 전투기로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 생각이 들지 않나. 원래 검은 검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F-22 같은 전투기도 고성능 전투기도
전쟁 억제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F-22를 보면서 F-22가 진짜 뛰어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게 20년 전 기술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얼마나 더 무섭고 위력적인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스탠트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히려 미국의 위력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체인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정부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아까 말했던 그 10년 전에 도입될 때도 여러 비리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방산 비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따라가려면 아직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 에피소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에피소드가 살아남아야 괴물편이 잘 진행이 될 텐데 네. 남은 세 분한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망쳐놓으면은 망쳐놨더니 누가 망쳤다 그랬어 지금? 나는 안 망쳤어. 리액션이 살아남을까를 걱정할 정도면 이상한 걸 생각했지. 그렇군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청취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랩터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만약에 있다면 많이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오늘 그럼 괴물편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